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열정의 부족, 잘못된 경제관념, 무분별한 소비습관, 혹은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일반적인 이유다.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이렇듯 현실과 타협하면서 굳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부자의 언어란 책입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더 해빙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을 얘기했다면 이 책은 부자가 되는 행동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소포릭은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 기술, 그리고 그렇다 할 학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의 필요성을 통감한 그는 부단한 노력 끝에 부를 이루게 되었고 그 자신만의 부의 철학을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이라는 정원에서 살아갑니다. 그 정원이 무엇으로 가득해질지는 뿌린 씨앗과 들인 정성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자는 우화의 형식을 빌어 각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큰 부를 이룬 노년의 포도농장 주인인 정원사와 그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무엇이 진짜 부인지, 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을 지향하는 분들에겐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의 에피소드들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아님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의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에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낄 수 있다. 노동의 존엄성. 게으름뱅이도 즐거운 일은 할 수 있지. 정원사는 뒷뜰을 가꾸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일한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원 옆 잔디밭에서 제러드가 옥외용 안락 의자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원사는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32살의 제러드는 최근 실직과 이혼을 겪었다. 그러고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휴대전화에 잡초 뽑는 앱이 있으면 좋겠군. 정원사가 소리쳤다. 제러드가 놀라서 고개를 들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울타리로 다가왔다.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땀투성이네요. 제러드가 악수를 하며 농담을 건넸다. 이걸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거지. 정원사가 재치있게 응수했다. 흑투성이 정원사가 행복한 정원사라네. 그래서 자넨 오늘 오후에 뭘 하나?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부모님 댁에는 잠깐 머물 거예요. 자네 소식은 들었네. 다 잘 풀릴 계획이 있다고 믿네. 일은 어떻게 찾으려고?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걸 하기가 어렵네요. 이 이력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 고용을 안 해요. 몇 년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되고 지루한 일을 했는데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네 생각에 고되고 지루한 일이란 뭔가? 제러드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죠. 단조롭고 거친 일이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일들 같은 거죠. 정원사가 미소 지었다. 정원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겠군. 제러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원사가 말했다. 제러드,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자네 어머니는 늘 뒷뜰을 생기 있게 가꾸셨지. 그런데 지금은 뜰이 엉망이군. 어머니는 괜찮으신가? 아니면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신가?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러드가 빙그레 웃었다. 슬픈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 정원이 제 몫이 되었다는 거죠. 전 좋은 정원사는 못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저렇잖아요. 전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정원사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은 노동의 존엄성에서 찾을 수 있지. 어떤 명분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좋아하는 일만큼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제러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흑투성이 정원사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엄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해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네. 정원사가 그에게 눈을 찡긋했다. 존엄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말한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모든 측면을 좋아할 수 없고 또 어떤 일에서는 깨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굴욕감을 이겨내기도 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적 압박에 몰렸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다. 매일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돈 문제가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서 좌절감도 커져갔다. 가장 좌절했던 순간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찾아왔다. 주변은 어둠침침했고 나는 잔잔한 연못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을 접을까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이 일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왠지 살아남을 거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다. 사업 실패와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었고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 100여 명의 졸업반 친구들 중에서 2친구는 사업을 시작하고 첫 고비가 오자 자살했고 또 다른 친구는 사업을 시작한 2번째 해에 자살했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좌절감과 사업 실패에 따른 무력감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는 말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열의 9은 배 밖으로 던져지는 일이다. 그러면 물 속으로 가라앉거나 스스로 헤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16살에 배 밖으로 내던져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세 고모들을 부양하게 된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일이든 돈 되는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지역 출판사에 취직해 주 3일간 경비로 일하고 주 2일은 활자조판 기술을 익혔다.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기술도 배운 것이다. 매일의 단조로운 노동을 사랑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라오기도 한다. 성공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일은 친구이지 애인이 아니다. 그것도 수수하고 오래 사귄 친구.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일과 친구가 되는데 사용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간당 5센트를 더 받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모욕을 참고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하셨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아버지는 여가 시간에 임대용 아파트 개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4채는 초과 수입을 안겨주었고 그 수입을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셨다. 호숫가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곳을 수리하는 한편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일과 친구가 되자 그것은 아버지에게 꾸준히 신뢰를 돌려주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출판사 회장이자 CEO가 되셨다. 일은 가장 친한 친구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친구는 오직 그것뿐이다. 작가 조지 클라스는 썼다. 안쓰러운 사람은 흑투성이 정원사가 아니다. 집 앞 발코니에 앉아 완벽한 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깔끔한 정원사다. 그러는 동안 그의 정원은 황폐해질 것이다. 위기. 사악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경제적인 시련이 닥쳤을 때 진짜 문제는 불운을 핑계 삼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역경은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내면의 빛이 될 수도 있다. 아저씨가 겪은 최악의 시련은 20년 전의 태풍이라고 들었어요. 그 태풍으로 곡식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헛간들이 주저앉고 거의 망할 뻔 하셨다고요? 정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정말이지 그 애는 힘들었다. 그 뒤로 몇 년이나 수익을 내느라 고생했지.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 모든 걸 앗아가고 무너뜨리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니? 그러면 자연재해가 가장 큰 위기인가요? 지미가 물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나는 비상금을 모아두었고 손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단다. 난 내가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었다. 아직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사업상의 지식도 있었으니까. 계획을 세울 능력과 복구할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지. 태풍이 이런 무형의 자산들까지 빼앗아가진 못해. 내 야심과 관심사, 자신감은 온전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한번 그랬으니 다시 할 수도 있을 게다. 정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 너머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밭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내 사업에서 가장 큰 위기는 아니야. 최악의 시련은 그 태풍이 있고 나서 15년 후에 왔지. 메리가 사고로 죽었을 때 태풍은 내 물리적 자산을 쓸어갔지만 메리의 죽음은 더 중요한 것을 쓸어갔어. 산투스가 죽은 듯 침묵했고 지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그저 견디는 것만 가능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정원사가 말을 이었다. 그냥 위기인 거야. 시간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아. 우리는 상처를 키워나갈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상처를 지닌 채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걸 배우지. 쩔뚝거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 해도 말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 정원사와 지미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위기는 어려움, 문제, 위험이 극심한 시기다. 인생의 재난은 찾아오지만 모든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음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은
위기를 버티고 위기로 인해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말했다. 중국 속담에 이르면 불운은 누구에게나 온다. 어떤 태풍이 우리 땅을 쓸고 갈 것인가? 살다 보면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상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다. 다쳐서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곱씹을 이유는 없지만 준비할 이유는 있다. 인생이 쉽고 편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강점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비극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때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견뎌라.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신을 지켜라.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책에서 내가 겪은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 회오리는 내 땅을 쓸어가고 날 시험했다. 원형 탈모도 생겼는데 얼굴과 눈썹, 머리털이 숭숭 빠진 자리가 훤히 보였다. 약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고 심지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위기는 나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장 중대한 인생 교훈 하나를 남겨주었다. 그건 그 어떤 재앙도 내면의 빛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가장 중심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그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욱 잘 느껴진다. 가장 암울했던 몇 달 동안 나는 직업을 잃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날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내면의 빛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위기 상황임을 깨달았을 때 겨울 북부 지방의 강인한 참나무를 떠올려라. 추위가 몇 달 동안 밀려오고 바람이 아우성치고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지지만 나무는 꼿꼿하게 서서 견딘다.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한다.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휘어진 것이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시인 라퐁텐의 말이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몸을 수그리는 편이 낫다. 부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고통을 배우고 부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햇빛을 보고 싶다면 태풍을 견뎌야만 한다. 라고 사업가 프랭크 레이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죽음과 고통, 손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늘 회복할 수 있다. 비극 자체보다 비극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인생을 정의한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12번이나 선정된 사람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 연합군을 이끌었고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되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고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고속도로 체제를 수립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을 승인한 이선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다. 4살 난 아들의 죽음을 나는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한 말이었다. 아이젠하워는 그 일을 잊지는 않았으나 그 일이 그의 빛을 끄지는 못했다. 겨울이 한창일 때 마침내 내 안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배웠다. 알베르 까뮈는 말했다. 우리는 그 계절을 버텨야만 한다. 제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유독 자신에게만 쉬운 그런 일이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잠재력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정원사는 강단에 서 있었고 지민은 문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원사는 지난달에 소년원에서 직업과 관련된 지침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직업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될 힘겨운 투쟁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랐다. 현실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되고 싶어하는 어느 것도 될 수 없다는 거다. 정원사는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집중한 듯 했다. 지민은 정원사가 칠판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원사가 말했다. 우리는 성공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존재가 동등하므로 각자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너희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화시킬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제 솔직해지자.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동등하진 않아. 사실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다르잖니. 그는 통로로 걸어가 교실 뒤에 섰다. 그러고는 소년들이 칠판에 적힌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잠시 기다렸다. 개성 1. 가치관 2. 성향 3. 재주 4. 야망 5. 내면의 목소리. 너희가 지닌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가 조합되어서 너희를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어준단다. 효과적으로 불을 일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큰 자질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적합한 일에 그 자산을 적용하는 거야. 그는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삶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이점으로 사용하면 힘겨움을 덜 수 있지.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야 불을 일굴 수 있단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만일 저한테 특별한 재주가 없다면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재주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정원사가 강단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옛날 어느 농장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다. 닭들이 길러주었지. 독수리는 자라면서 자기 가족인 닭을 사랑했지만 애석하게도 그들과는 잘 맞지 않았단다. 독수리는 땅을 파서 벌레를 잡는데 소질이 없었지. 그래도 매일 다른 닭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어. 더 불행한 것은 독수리가 그 일에 흥미가 없었다는 거야.
닭이 되려고 애쓰는 독수리에게 이 삶은 너무 어려웠지.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날아갔어. 그 모습은 닭으로 자란 독수리의 마음을 휘저었지. 이 혼란스러운 독수리는 몇몇 닭에게 자신이 저 거대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았어. 물론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 이 독수리는 우울해졌단다.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 독수리는 마침내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지. 닭들은 경악에 찬 눈길로 쳐다보았어. 하늘 높은 곳에서 독수리는 지상의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었지. 급 강하에서 발톱으로 먹잇감을 움켜잡았어. 벌레를 잡으려고 땅을 파는 건 하지도 못했던 그 발톱으로 말이다. 독수리에게는 거대한 독수리가 되는 일, 즉 하늘의 지배자가 되는 일이 닭이 되는 것보다는 쉬웠단다. 독수리가 되려면 자신의 가치와 완전한 잠재력을 찾아야 하지. 그가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닭이랑 어울리지 마라? 한 아이가 재치를 부렸다. 정원사가 크게 웃었다. 네 농담이 생각만큼 틀린 건 아니란다. 두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독수리는 자신에게 재능이 없는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둘째, 해야 할 일이 자신의 강점과 일치할 때 닭들에게는 큰 일이었던 것이 독수리에게는 쉬웠다는 것이다. 너희들 역시 자신의 방향을 찾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어 졸업을 하게 될 거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자신의 흥미를 찾아내고 그걸 따라야 한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흥미 속에서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내거라. 누구나 몇 가지 일에 재능이 있단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 유독 자신에게는 쉬운 일들을 찾아보거라. 닭이 독수리가 되려고 애쓰면 패배한 채로 살게 되고, 독수리가 닭이 되려고 애쓰면 패배한 채로 살게 될 거야. 우리 아빠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요. 그럼 패배한 채로 살고 계신 건가요? 너의 아버지 상황을 나는 알지 못한단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너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할 전략을 찾아야 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희소성 있는 기술을 연마하면 너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자신의 재능을 묵살하면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 될 거야. 아이가 눈을 굴렸다. 선생님은 지금 우리 아빠가 닭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지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분의 말씀은 너만이 가진 재주를 발견하고 매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 재능이 작동하도록 네 궁뎅이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야. 아니면 닥치고 네 아빠처럼 되던가. 아이의 말문이 막혔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호기심과 존경 어린 표정으로 지미를 쳐다보았다. 정원사는 이 순간이 무척이나 특별한 순간임을 감지했다. 재주는 다른 이들에게는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활동 혹은 주제다. 기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기술을 획득하는 타고난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그 기술을 숙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에머슨은 말했다. 자연은 우리 각자를 어떤 능력으로 무장시켜준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나만은 쉽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이다. 우리 각자는 재주들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남다른 재능이 없다 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고함을 쳐댄다. 하지만 재주는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검약.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려는 것과 같다고 정원사는 소파에 누워 생각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지미는 옆에 놓인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부자들은 모두 비싼 차를 몰고 멋진 집에 살아요. 정원사가 상체를 뒤척여 편안하게 누웠다. 정말 그럴까? 넌 그들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씀씀이만 보는 건 아닐까? 네가 보는 건 그저 고소득자들이 고급 물건을 소비하는 모습이야. 그들의 지출을 볼수록 저축은 덜 보게 되지.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소비하고도 여전히 모을 만큼 벌겠죠. 불가능하진 않지.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 대부분 버는 것보다 많이 쓰지. 그러나 진짜 부자들의 셈법은 달라. 그들은 검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필요와 욕망을 구분한단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은걸요. 오직 네 선택이야. 스스로를 속이지 말거라. 쓰는 게 재미는 있겠지만 검약은 내게 자유를 줄 거야. 지출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동시에 너를 그냥 월급쟁이로 남게 할 거란다. 고급 차와 고가 주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부를 격감시키지. 지미가 대답 없이 이 말을 생각해 보았다. 이 누구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검약을 좋아하지 않아. 검약이 바로 약인데 말이야. 정원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미가 반박했다. 전 희생하는 건 괜찮아요. 단지 부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수입을 더 늘리고 싶을 뿐이에요. 검약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재정 상태는 금이 많이 간 댐과 같아. 강이 계속 흘러도 물은 불어나지 못한단다. 검약은 돈을 적게 지출하고 필요한 데만 쓰는 것이다. 아샨티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잔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누수가 거대한 배를 가라앉힌다. 옛날에는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얕잡아 수전노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똑같은 사람에게 경탄을 보낸다. 검약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검약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는 시간을 들여 삶을 이룩한 사람이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익힌 사람이고 스스로 얻는 것 외에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사람이며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조용히 묻는 사람이다. 그는 비현실적인 선지자이며 때론 조롱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혼의 이끌림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면서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행복보다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도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님을 아는 사람이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목적을 지니고 열정과 양심에 따라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외에도 수십 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더라도 정말 부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